스위트의 김경수라고 합니다. 저희 센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 센터는 이 블록체인하고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여러 고객분들한테 일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 법인 차원에서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회계라든지 세무라든지 내부 통제, 그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전반에 걸쳐서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해드리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디지털화된 자산이 가져올 투자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잡아봤고요. 제가 잡은 건 아니고 이것도 앞서 강연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주최 측에서 잡아주셨고 그거에 맞춰서 저는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내용은 세 가지로 좀 구분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투자 패러다임의 진화, 그리고 자산 디지털화가 촉발할 금융 생태계 구조적 전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블록체인과 AI의 융합, 그리고 다음 투자 패러다임의 서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패러다임의 진화에서 기술은 어떻게 금융을 바꾸었는가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 대학교 때 학부 때는 영문학을 전공을 했었습니다. 그 영문학을 전공하면서 이제 문학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교수님들이 얘기를 하시는 게 그 문학 작품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시대적인 배경, 그다음에 사회 와 관련돼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고요. 특히 놀라웠던 거는 과학기술이 진보를 하면서 이런 과학기술이 그런 문학 작품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저희 투자에 있어서의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 기술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대별로 좀 정리를 해놨는데 보시면 다양한 시대적 배경, 사회적 분위기, 그다음에 기술의 진화가 그 투자자들 아니면 투자의 환경 아니면 투자의 패턴 다양한 영역에서 있어서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서 있는 2000년대 후반에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금융위기가 지나고 난 이후에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상품이 등장을 하고 이런 변화를 통해서 새롭게 맞이하고 있는 투자 패러다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중심에 기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최초에 보시면은 1800년대부터 1900년대 좀 길게 시간을 잡아보면 결과적으로는 통신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가 투자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40년대에서 60년대로 가다 보면 컴퓨터가 이제 투자의 접목이 되는 시기가 된 거죠. 그래서 보시면 초기 컴퓨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처리해서 금융상품이 어떻게 분석이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보시면 펀치카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 투자 포트폴리오의 관리 자동화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이제 텔레비전이 각 가정에 보급이 되면서 대중들이 투자에 관련된 정보를 좀 더 손쉽게 그동안의 어떤 특정 계층에 대해서만 전달이 되던 정보들이 대중으로 전파가 시작이 됐다라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게 됐고요. 그다음에 70년대에서 80년대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로 나스닥이라고 하는 전자주식 거래소가 등장을 하면서 거래 속도뿐만 아니라 투명성이 향상되는 그런 사건을 맞이하게 됐고 컴퓨터 네트워크가 발달하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글로벌 방향으로 전파가 가능하게 됐죠. 다시 199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오다 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인터넷이 보편화됐고 특히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너무나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모바일 기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투자가 굉장히 쉬워지는 대중화되는 이런 계기를 맞았고 지금 오늘 좀 더 심도 깊게 얘기할 2010년대에서 20년대에 등장하게 된 이 블록체인 기술은 또 한 번의 투자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왔고 그래서 점차 AI와 접목이 되면서 다양한 투자 환경들을 변화시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술과 블록체인 자산 디지털화가 가져온 변화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과거의 통신, 컴퓨터, 인터넷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어떤 투자의 접근성, 그다음에 거래 효율성, 자산 클래스, 투자 전략, 시장 구조, 리스크 다양한 영역에 역시나 영향을 미치긴 했습니다. 근데 블록체인으로 인한 자산 디지털화는 결과적으로는 24시간 그 7일 동안 모두 그러니까 24시간 거래가 된다라는 그리고 소액 투자가 가능해졌다는 의미에서 소매 투자자들이 점차 더 많이 참여를 하게 되는 그 상황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즉시 정산 그리고 앞서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의 등장으로 인해서 좀 더 이런 디지털화된 자산들이 거래가 활발해지는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산 클래스에서는 뭐 너무나 당연하게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자산군이 등장을 했고요. 이에 더불어서 요즘 정말 핫하게 얘기가 되고 있는 RWA와 같은 새로운 상품들이 자산으로 등재를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영향을 미쳤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식의 변화를 가져왔느냐? 크게는 두 가지로 저는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투자의 민주화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유동성의 획기적인 증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과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라든지 예술품, 뭐 사모펀드와 같은 고가 자산에 투자를 하려고 하면 일단 자본이 제가 충분히 있어야 되고 전문 지식도 갖춰져 있어야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하는 게 거래도 굉장히 느리고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었다는 문제점들이 있었죠. 근데 블록체인이 등장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됐고 그래서 포괄성, 효율성, 시장 확대로 구분해서 제한된 개인도 고부가 가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다는 데 있어서 금융의 민주화, 투자의 민주화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4시간 계속 거래가 될 수 있고 즉시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래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서 이거는 결국은 유동성으로 연결시키는 이런 방향성을 만들었습니다. 유동성의 증가는 사실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자산 클래스가 만들어졌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런 자산의 민주화, 투자의 민주화, 그다음에 유동성의 증대에 어떤 요소들을 갖고 있길래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었나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소액 투자와 부분 소유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가 자산에 투자를 하려고 했었을 때는 내가 그 정도의 자산이 있어야 투자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고액 자산가분들한테 좋은 자산들이 몰리는 이러한 상황들이 그동안은 계속 있었던 거죠. 내가 만약에 미국 국채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미국 국채를 하나 사려면은 그 단위 자체가 다르고 거래도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개인 자격으로 어떤 미국 국채에 투자하고 싶어 했을 때는 그게 쉬운 상황이 안 됐던 거죠. 근데 이 소액 투자로 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도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강남에 어떤 빌딩을 내가 갖고 싶어요. 그게 이제 너무나 그 자산이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을 해서 투자를 하고 싶어도 그 정도 만약에 이게 한 채가 통으로 거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그 정도의 투자 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게 앞서 이제 STO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토큰화 시켜서 이거를 잘게 쪼개서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글로벌 접근성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 시간적 제약이 없어졌고 그래서 시장이 단일화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다. 이것도 지금 투자 패러다임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고 뒤에서도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동성 증대와 즉시 정산. 유동성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거운 자산들을 조각내서 거래를 시켰기 때문에 유동성이 굉장히 활발해졌죠. 유동성이 증가하는 거는 거래를 좀 더 투명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 거래가 활발해짐으로 인해서 그 자산의 실질 가격에 근접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미술품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싶은데 뭐 고흐의 해바라기라는 그림이 예를 들어서 있다고 치면 얘에 대해서 내가 투자를 하고 싶어요. 뭐 돈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근데
얘의 정말 적정 가격은 얼마지? 라고 했을 때 그동안 저희가 그냥 따라가는 거는 굉장히 전문화되어 있는 전문 기관 또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서 또는 그 직전 거래의 거래 가격에 기반해서 거래를 그 다음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유동성이 증가하고 소액으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그런 그림에 대한 가치도 굉장히 많은 거래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그 자산의 본질적인 가치 좀 더 계속 접근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 즉시 정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는 이게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도 3영업일 이후에 정산을 받는데 이게 이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채권 거래 같은 경우에 더 긴 기간에 대해서 정산이 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사실은 비효율이 발생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투자 패러다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시장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느냐? 탈중앙화된 거래 구조가 가능해졌죠. 이거는 지금 블록체인이 등장하면서 그동안에 정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중개기관이라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저희는 거래를 했고, 그런 중개기관이 있다 보니까 이 중개기관도 뭐 휴식 시간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거래를 정산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해진 거래 시간에 맞춰서 저희가 거래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탈중앙화된 거래 구조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디파이나 이런 탈중앙화 금융은 프로토콜을 통해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누구나 언제든지 금융 서비스를 중개기관을 통하지 않고도 이용을 할 수 있다. 특히 중개기관을 통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앞서 금융의 민주화라는 부분과 조금 더 연결을 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부분인데요. 많은 부분들이, 우리나라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금융 서비스가 너무 잘 발달되어 있고 많은 분들이 금융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니즈를 그렇게까지 많이 못 느끼실 수 있지만, 많은 세계의 많은 인구에 있어서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그게 불가능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도 이 은행이라는 중개기관을 통하지 않고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의 민주화가 달성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그런 측면보다 또 한 가지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중개기관이라는 어떤 각 국가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아서 금융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들은 어떤 상품을 거래하는데 굉장히 타이트한 제도를 적용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타이트한 제도를 통해서 상품의 어떤 형태라든지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데도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그런데 이러한 탈중앙화된 금융은 새로운 시도들을 끊임없이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다양한 상품들을 실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경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디지털화된 자산을 거래하는 것은 중개기관을 통해서 거래를 한다기보다는 탈중앙화된 어떤 프로토콜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 구조로 가다 보니, 물론 뭐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이런 기관들은 중앙화된 그 거래소이긴 하죠. 근데 이것 이외에 다른 많은 영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고 있는 회사들은 다 국경의 제약을 갖지 않고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국가의 어떤 제도라든지 국가의 제도에 따라서 만들어진 상품이 중요하지 않는, 그러면 그거보다는 조금 더 어떤 그 프로토콜 아니면은 그 어떤 상품이 개발되어 있는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해지는 시장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금융 상품들은 그 금융 상품이 속해 있는 그 금융 상품을 다루고 있는 금융기관, 그리고 그 금융기관이 속해 있는 국가의 제도나 문화나 사회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고,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있는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것과 뭐 일본에 있는 자산에 투자하는 것과 한국에 있는 자산, 또 한국에서 뭐 코스피에 투자를 하는 것, 코스닥에 투자하는 것, 이런 성격이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된다면 앞으로는 이런 식의 구분보다는 어떤 그 상품을 개발한 배경이 되는 어떤 네트워크를 가지고 개발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상품을 선택을 한다면 어떤 체인에서 이 상품이 만들어졌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이더리움 기반의 상품을 선택을 하는데 그 이유가 일단 얘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성숙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신뢰성이 굉장히 높아. 나는 신뢰성에 방점을 두고 투자를 할 거야. 라고 했을 때는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상품에 투자를 할 가능성이 있어지는 거고요. 만약에 나는 그거보다는 빨리 조금 저비용으로 많은 거래를 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솔라나 기반의 상품에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의 다양한 네트워크한 연결을 통해서 유연한 상품을 설계해서 만들어진 상품들을 나는 투자를 하고 싶어 라고 한다라고 하면 폴카닷을 기반으로 한 상품들에 투자를 할 수 있고, 이래서 저희 투자의 의사결정, 어떤 투자 금융 상품의 선택이 과거와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다른 기준점을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WA 굉장히 핫한 주제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굉장히 비유동적인 자산들, 무거운 자산들을 유동성을 높이는데 획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쉽게 접근했었던 것들이 이제 미국 국채 기반의 상품들인 거죠. 너무나 많은 금융기관들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요. 이 이외에도 조금 더 다양한 상품들을 개발을 하고 있죠. 실물 채권이라든지 아니면 송장이라든지 부동산 담보대출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상품들은 앞으로도 계속 많아질 거고, 이런 것들은 어떤 그 투자의 상품들의 확대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 전반적인 우리 자본의 효율적인 활용이 점차 가능해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릴 수 있을 부분이 이 거버넌스 구조의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상품을 선택하면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는 건 거의 불가능했죠. 금융상품이 정해주는 대로 금융상품이 야, 이 상품의 이자는 얼마야? 이 상품의 이자 주기는 얼마야? 이 상품의 배당은 이 정도야? 라는 그런 정해진 구조에 따라서 우리는 선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제 직접 참여하는, 그래서 크립토 씬에서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온 이제 웹3에서 가장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참여라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참여를 한다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데, 이 금융 상품에 있어서 금융 투자에 있어서도 참여라는 부분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점차 이런 시도들은 더 확대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굉장히 초창기이기 때문에 내가 뭘 해야 되지? 과연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어? 라는 인식이 아직까지는 변화가 못 따라가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인식의 변화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투자하는 상품에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그동안 말씀드린 부분과 AI를 좀 더 결합했을 때 다음 단계로 나가는 투자 패러다임의 서막이라고 이제 좀 주제를 정해봤는데요. 문제는 이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 좋은데 너무 복잡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내가 참여할 수 있어.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상품을 선택을 하는데 너무 종류가 많은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자동차를 내가 구입을 하러 갔는데 이 자동차에 대해서 옵션이 굉장히 많아요. 뭐 옵션이 많은데 뭐 선택할 수도 있고, 뭐 좋은 차일수록 이제 이런 선택 옵션들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선택을 하면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에 대한 내용을 속속들이 알고 있으면 오히려 쉽게 선택을 할 수 있지만, 내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으면 사실 그 선택 자체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참여할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이 나오는 거는 좋아. 거기까지는 좋지만 얘를 어떻게 선택할지에 대한 고민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보의 과잉이 판단의 어려움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문제들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런 것들을 AI와 융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점차 이제 사람들이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많은 기업들이 AI를 접목해서 상품들을 내고 있고 서비스를 개발해서 시장에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을 하지 않아도 내 성향에 맞는 것들을 AI를 통해서 만들어내고 제안받고 그거에 대해서 투자를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특히 또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다가도 이렇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뭐
S&P 500이 얼마로까지 떨어지면 난 무조건 살 거야. 아니면 비트코인이 얼마까지 되면 난 무조건 살 거야라고 계획은 잡아놨지만 막상 그 가격이 되면 다양한 이유로 내 그 계획을 변경하거나 이래서 이제 투자를 제대로 못하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이제 AI를 접목시켜서 아예 스마트 컨트랙으로 그런 조건이 만족되면은 하게 AI로 아까 말씀하신 AI 에이전트 같은 것들을 통해서 세팅을 해놓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선택과 어떤 투자의 실행까지도 AI를 접목시켜서 할 수 있고 이런 AI를 접목시키는 거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자산의 어떤 디지털화가 굉장히 잘 맞는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좀 빠르게 설명을 드렸고요. 투자 패러다임의 변화는 각 시대별로 계속 발생을 했는데 이 투자 패러다임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그 함의가 뭔지를 잘 파악하고 거기에 잘 적응을 하게 되면 과거 역사 속에서 그런 변화에서 새로운 신흥 강자라든지 아니면은 강자였다가 쇠퇴하는 많은 케이스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전환기에 서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투자 관점에서도 이 패러다임의 변화를 좀 더 빠르게 캐치하고 이해하셔서 투자에 있어서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